조선 중기 봄 안개가 피어오르던 새벽이었습니다. 한양의 공청 앞마당은 이미 수백 명의 선비들로 가득했습니다. 밤새 내린 이슬이 돌바닥을 적셔 발걸음마다 차가운 기운이 올라왔습니다. 그 속에서 들려오는 것은 종이 넘기는 소리, 목을 가다듬는 기침, 그리고 먹을 가는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날은 백과 즉 나라의 인재를 뽑는 큰 시험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이 시험에서 장원에 오르면 곧 조정의 길이 열리고 실패하면 3년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시험장 안 수많은 선비들 가운데서 유독 눈에 띄는 두 인물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윤성이라는 선비였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이목구비가 단정했으며 눈매는 깊고 맑았습니다. 입가엔 늘 미소가 떠 있었지만 그 속에는 묘한 슬픔이 감돌았습니다. 촌부의 아들이었으나 독서에 재능이 있어 백성들 사이에선 효자선비라 불렸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허진이라는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반듯한 옷매무새에 빛나는 흑단 벼루를 쓰는 자였습니다. 부유한 양반의 아들로 성품은 냉정했으나 재능이 출중해 과거마다 으뜸을 놓친 적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예전부터 친구이자 경쟁자였습니다. 서당 시절부터 서로를 자극하며 공부했고 서로의 글을 평가하며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자 그 우정은 미묘하게 틈이 생겼습니다. 윤성의 청빈함을 두고 허진은 늘 비웃었고 허진의 야심을 두고 윤성은 가끔 눈을 돌렸습니다. 그 무렵 공청 앞에는 새로운 관찰사가 파견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어사 박문수였습니다. 그는 장원 출신이었으나 백성들 사이에선 기이한 눈을 가진 자로 통했습니다. 진실을 꿰뚫는 통찰력 그리고 속내를 꺼내게 하는 언변으로 많은 관리들이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날도 그는 공청의 계단 위에서 묵묵히 선비들을 살폈습니다. 손에 들린 것은 단 한 자루의 붓, 그 붓으로 그는 사람의 마음을 읽는 듯 했습니다. 시험관이 말했습니다. 윤성 도령, 허진 도령, 두 분 모두 이름이 높습니다. 이번엔 어느 분의 글이 더 밝게 빛날지 기대되는구려. 허진은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글보다 운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 말에 윤성은 부드럽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운은 하늘이 주시겠지요. 다만 글은 마음이 씁니다. 그 순간 허진의 미소가 약간 굳어졌습니다. 둘 사이에 보이지 않는 경쟁의 불꽃이 스쳤습니다. 점심이 지나고 시험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먹가는 소리만이 장내를 가득 메웠습니다. 윤성은 잠시 붓을 들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감옥에 갇혀 병든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에 시 한 구절을 적었습니다. 부기는 칼날 위의 꽃, 효는 피로 물든 꽃이네. 붓끝이 약간 흔들렸고 종이에 작은 붉은 점이 떨어졌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것은 그의 피 한 방울이었습니다. 시험이 막바지로 향하던 그때였습니다. 윤성이 갑자기 숨을 헐떡이며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쥔 붓이 바닥에 떨어지고 입가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윤도령, 괜찮으십니까? 허진이 놀라 달려왔지만 윤성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반쯤 감긴 채로
붉은 피가 그의 답안지 위에 번져갔습니다. 순식간에 시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선비들이 일어나 소리치고 시험관은 달려나가 의원을 불렀습니다. 박문수가 급하게 뛰어와 윤성의 옆에 앉았습니다. 그는 붉게 물든 답안지를 손끝으로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피와 먹이 섞였군요.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바람 한 줄기가 스쳐 지나가며 윤성의 답안지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종이 위에는 희미하게 번진 붉은 글씨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한자로 쓰여진 아비부. 박문수의 눈빛이 그 글자를 따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의 입가엔 알 수 없는 냉정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이건 단순한 죽음이 아니오. 이날 이후 사람들은 그 사건을 붉은 먹 사건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박문수는 그저 답안지를 손에 쥔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글씨는 사람의 마음을 담지요. 그대는 죽어서도 무언가를 말하고 있어. 그리고 그는 밤이 깊은 시험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붉은 종이 위에서 마치 아직도 먹물이 피어오르는 듯 했습니다. 시험장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선비들은 서로 밀치며 나가려 했고 시험관들은 허둥지둥 관리들을 불렀습니다. 공청의 문 밖에는 이미 소문이 번져 있었습니다. 선비 하나가 시험 중에 죽었다더라. 과거장에 귀신이 들린 게 아니냐. 백성들까지 웅성거리며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혼란 속에서도 박문수는 단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윤성의 시신 옆에 앉아 붓과 벼루, 답안지를 조심스레 살폈습니다. 피가 먹물에 섞여 있구나. 그의 낮은 목소리가 공청 안에 울렸습니다. 박문수는 피가 번진 종이 가장자리를 손끝으로 가만히 만졌습니다. 붉은 자국이 이미 마른 듯 굳어 있었고 냄새는 은은했습니다. 피의 냄새에 섞인 건 약초의 향이었습니다. 그는 눈을 좁혔습니다. 이건 약초의 향이 아니오. 독초의 향이지. 허진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 붓을 떨어뜨리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먹을 갈았을 뿐입니다. 믿어주십시오, 어사님. 박문수는 허진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천천히 물었습니다. 윤성 도령과 자네는 어떤 사이였소? 허진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벗이었습니다. 아니, 한때는요. 하지만 이번 시험만큼은 서로의 길을 가야 했습니다. 박문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그대의 벼루를 볼 수 있겠소? 허진은 잠시 머뭇거리다 벼루를 내밀었습니다. 박문수는 손끝으로 그 표면을 문질렀습니다. 매끄럽지만 한쪽 끝에는 미세하게 끈적이는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는 코끝에 가져가 냄새를 맡았습니다. 박문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이건 만년초의 즙이군. 자네 벼루에 독이 묻어 있소. 허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전 몰랐습니다. 정말로. 박문수는 그의 눈빛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 속에는 당황과 두려움만 있었지 악의는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거짓을 꾸며내는 눈이 아니오. 누군가 자네를 이용한 것이오. 잠시 후 관리들이 윤성의 유품을 챙겨 들고 들어왔습니다. 어사님, 그의 붓과 답안지입니다. 박문수는 답안지를 받아들고 조심스레 펼쳤습니다.
종이는 반쯤 피로 물들어 있었고 곳곳에 작은 점처럼 붉은 얼룩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중 한 곳, 붓끝이 꺾인 자리에 이상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붓을 멈춘 흔적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누른 자국이었습니다. 박문수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신호요. 누군가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요. 그는 붉은 얼룩 사이에서 한 글자를 꾹 눌러 쓴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그 글자는 아버지 부. 박문수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죽기 직전 아버지를 떠올리며 이 글자를 남겼소. 그대의 죽음은 시험 때문이 아니라 아비 때문이었구나. 그때 시험장 한쪽에서 나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사님, 피 묻은 종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윤성의 초고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흐릿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먹은 내가 간직하리라. 글은 하늘이 보리라. 박문수는 그 글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윤성 도령, 자네는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구려. 죽음을 예감하고 이 말을 남겼구나. 그는 허진을 돌아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턴 그대가 아니라 먹을 살펴야 하오. 허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목말입니까? 박문수는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모든 진실은 먹 속에 숨어 있어. 그날 밤 공청의 문이 닫히고도 박문수는 홀로 등잔을 켠 채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벼루 옆에 놓인 윤성의 먹 조각을 조심스레 들어 올렸습니다. 먹의 한쪽 끝은 유난히 붉게 물들어 있었고 그 표면에는 마치 눈물처럼 얼룩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낮게 속삭였습니다. 이 먹은 글을 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말을 남기기 위한 피의 증거로군. 등잔불이 흔들리고 공청 안엔 고요한 바람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박문수의 눈빛이 다시 한번 매서워졌습니다. 그는 붓을 들어 한 글자를 벽에 적었습니다. 독. 이제 시작이요. 그는 중얼거리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윤성의 죽음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입을 막기 위한 살인이었고 그 실마리는 피 묻은 답안지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공청의 대청마루에는 관리들과 시험관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밤새 퍼진 소문 때문에 과거장은 이미 소란스러웠습니다. 죽은 선비의 옆자리에 앉았던 자가 범인이라더라. 벼루에 독이 묻었다지? 허진이라 하지 않았는가? 소문은 마치 봄바람처럼 번져갔습니다. 마루 위에는 두 사람만이 서 있었습니다. 하나는 흰옷이 피로 얼룩진 윤성의 시신, 그리고 그 옆엔 고개를 숙인 허진이었습니다. 허진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피곤함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손은 떨리고 입술은 마른 흙처럼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저는 친구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박문수는 허진의 말에 대답하지 않고 대신 천천히 주변을 돌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마치 독수리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바닥의 흙먼지, 엎어진 벼루, 먹물 자국 하나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기 피가 튀었군. 그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관리 하나가 급히 달려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어사님. 허진 도령의 옷자락에서도 같은 자국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말에 주변이 술렁였습니다. 증거가 있지 않은가. 범인일세. 같이 먹을 갈았으니 그리 된 게지.
수군거림이 이어졌습니다. 허진은 고개를 숙인 채 손을 모았습니다. 먹을 갈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독은 몰랐습니다. 맹세코. 박문수는 조용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자네는 왜 벼루를 작은 빗자루로 닦았소? 허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예, 전 그런 적이 없습니다. 허면 이 자국은 무엇이오? 박문수는 벼루 가장자리를 가리켰습니다. 거기엔 흙먼지와 벼루가루가 묘하게 섞인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허진의 눈앞에 그것을 들이밀었습니다. 이건 벼루를 일부러 닦아낸 자국이요. 자네가 닦지 않았다면 누군가 자네의 벼루를 건드린 게지. 그때 시험관 한 명이 눈을 굴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벼루는 어제 저녁 수거 전에 관리들이 모두 확인했는데 박문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가 보관했소? 시험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제 제자가 보관했습니다. 나인 중 한 명이요. 이름은 금양이라 했습니다. 박문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녀를 불러오시오. 잠시 뒤 젊은 나인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금양은 눈을 크게 뜨고 어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는 두려움에 떨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어사님, 전 벼루를 닦은 적이 없습니다. 다만 밤중에 어떤 사내가 다가와 벼루를 들여다보기에 놀라 도망쳤습니다. 박문수의 눈빛이 번쩍했습니다. 사내의 얼굴을 보았소? 금양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두워서 얼굴은 모르겠지만 그의 허리에 붉은 띠가 있었습니다. 관청 관리복 같았습니다. 박문수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붉은 띠라면 오품간 서리들이 입는 복색이요. 그는 곧장 관리 명부를 펼쳤습니다. 그중 붉은 허리띠를 착용하는 관리가 단 한 명 있었습니다. 서리 장태복. 장태복을 데려오라. 박문수가 명하자 곧 장태복이 마당으로 끌려왔습니다. 그는 마른 체구의 좁은 눈을 가진 자로 늘 비굴하게 웃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얼굴이 흰빛으로 질려 있었습니다. 박문수가 낮게 물었습니다. 어젯밤 벼루를 본 적이 있소? 장태복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런 일에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시험장 청소를 하던 중에 잠시 지나갔을 뿐입니다. 박문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럼 이건 무엇이오? 그는 장태복의 소매 끝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곳에는 검은 먹물이 묻어 있었고 그 먹물은 윤성의 답안지에 묻은 것과 같은 색이었습니다. 박문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어젯밤 먹을 만진 자, 바로 그대여. 순간 장태복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사님, 저 시킨 대로 했을 뿐입니다. 허진 도령의 벼루에 독을 바르라 하여 그렇게 했을 뿐이옵니다. 누가 시켰소? 박문수의 눈빛이 번개처럼 번쩍였습니다. 그건 장태복은 입술을 떨며 대답을 미뤘습니다. 박문수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진실을 말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자네는 살인을 은폐한 죄로 차명을 면치 못하리다. 잠시 후 장태복이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방 수령 정연대감의 하인이옵니다. 순간 대청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박문수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정연대감 바로 윤성의 부친이 고발했던 부패한 수령이었습니다. 박문수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실은 더 큰 손이 있었구나. 허진은 미끼였고 윤성은 그 손의 표적이었소. 그는 조용히 일어나 시신 앞에 섰습니다. 윤성의 눈은 여전히 반쯤 떠 있었고 그 눈동자에는 무언가를 말하지 못한 채 멎은 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합장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도령, 약속하오. 반드시 그대의 억울함을 밝혀주겠소. 그날 저녁 공청의 대청 위에는 긴 등불이 켜졌습니다. 박문수는 서책을 펼쳐놓고 단 한 줄을 적었습니다. 용의자는 곁에 있었으되 진범은 멀리 있도다. 그의 붓끝이 멈춘 자리에서 먹물 한 방울이 떨어져 번졌습니다. 그 먹물은 마치 피처럼 붉게 번지며 윤성의 죽음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공청의 등불은 하나둘 꺼졌고 하늘엔 희미한 별빛이 걸려 있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각 대청 한가운데에서 등잔불 하나만이 고요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 앉은 이는 박문수였습니다. 그의 앞에는 자물쇠로 봉인된 답안 꾸러미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왕에게 올릴 과거 시험지들, 어느 것도 감히 열어볼 수 없는 것이었지만 그는 그 중 하나를 손에 들었습니다. 그것은 피로 얼룩진 윤성의 답안지였습니다. 박문수는 숨을 고르며 봉인을 풀었습니다. 봉인 위에는 붉은 낙관이 찍혀 있었습니다. 공청제일과 장원급제를 노리던 시험지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종이를 펼쳤습니다. 낡은 종이는 피에 젖어 굳어 있었고 곳곳에 번진 붉은 무늬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붉음 속엔 이상하게도 일정한 간격의 점과 획의 반복이 보였습니다. 박문수는 등잔불을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이건 단순히 피가 번진 게 아니오. 누군가 의도적으로 점을 찍은 것이오. 그는 손끝으로 그 점들을 하나씩 짚으며 따라갔습니다. 1, 2, 3, 4. 점은 4번 찍히고 5번째는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가 그 부분을 따라가자 희미한 글자가 드러났습니다. 한자로 쓰여진 아비부. 그 글자는 피와 먹이 섞여 더 붉고 선명했습니다. 박문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바라보다가 마치 그 글자 속에서 윤성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를 지켜주십시오. 그는 낮게 속삭였습니다. 윤성 도령, 그대는 죽음보다 무서운 두려움을 알고 있었구려. 그리고 그 두려움의 이름이 바로 아버지였소. 잠시 후 박문수는 종이 뒷면을 뒤집었습니다. 그곳에는 짧은 글귀가 남아 있었습니다. 글은 진심을 감추지 못하고 먹은 죄를 숨기지 못한다. 박문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건 자백이 아니오. 누군가의 죄를 대신 짊어진 유언이요. 그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는 붓을 들어 자신이 기록하던 장부에 적었습니다. 박문수가 말했습니다. 윤성은 죽기 전 피로 아비부자를 남겼다. 이는 억울함이 아니라 지켜야 할 존재를 의미한다. 그때 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문수는 붓을 내려놓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틈으로 희미한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누구냐? 잠시 침묵이 흘렀고 이내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등잔빛 아래로 허진이 들어섰습니다. 허진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엔 작은 병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허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사님, 이걸 보시지요. 윤성의 방을 정리하던 중
이 병을 발견했습니다. 박문수는 병을 받아 흔들었습니다. 안에는 붉은색 먹물이 남아 있었습니다. 빛에 비추자 그 안에서 미세한 독초의 잎이 떠올랐습니다. 박문수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만년초의 잎이요. 윤성은 독이 든 먹을 알고도 사용했구나. 즉, 그는 자신이 죽을 걸 알았소. 허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윤성은 왜 죽음을 피하지 않은 겁니까? 박문수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스쳐가며 등잔불이 흔들렸습니다. 그 불빛 속에서 붉은 글씨 아비부자가 은은히 빛났습니다. 박문수는 천천히 일어나 허진을 향해 말했습니다. 허진 도령, 윤성은 자네를 믿었소. 그러니 이제 자네는 나를 믿으시오. 그의 죽음은 단순한 시험장의 사고가 아니오. 누군가가 아버지를 협박했고 윤성은 그 덫에 스스로 들어간 것이오. 허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그 누군가는? 박문수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버지를 올가맨 자, 즉 윤성의 부친을 가둔 정연 수령이요. 그 말과 함께 박문수는 붉게 번진 답안지를 조심스레 다시 봉인했습니다. 그 종이 위에는 여전히 윤성의 피가 남아 있었고 등잔불은 그 붉은 자국을 비추며 마치 살아 숨쉬는 듯 흔들렸습니다. 박문수는 봉인된 답안 꾸러미를 가슴에 품으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진실은 종이 안에 있지 않소. 그 피와 먹 사이에 숨어 있소. 그리고 그는 굳은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부터는 글이 아니라 죄를 쓴 자들의 얼굴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날 새벽 공청의 하늘엔 첫새가 울었습니다. 박문수는 대청을 나서며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글은 봉인되었으나 진실은 아직 열려 있도다. 윤성이 하숙하는 초가집은 공청에서 멀지 않은 좁은 골목 끝에 초가 한 채였습니다. 겨울을 간신히 넘긴 듯 지붕의 짚은 누렇게 말라 있었고 문 앞엔 아직 바람에 휘날리는 글 조각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학문은 밝을수록 마음은 맑고 마음이 맑을수록 죄는 멀어진다. 박문수는 조용히 문을 밀었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창호 사이로 새벽빛이 희미하게 스며들며 먼지를 부유하게 비추었습니다. 책상 위엔 벼루 하나와 낡은 붓통, 그리고 절반쯤 남은 붉은 먹 한 덩이. 방 안에는 오래된 약초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코끝을 스쳤습니다. 만년초 냄새로군 죽음의 향이요. 방 안은 정갈했습니다. 책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서책마다 작은 쪽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그중 한 권을 펼쳤습니다. 효경 그 첫 장엔 윤성의 필체로 짧은 글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살릴 글을 쓰겠다. 그 글귀를 보는 순간 박문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조용히 책을 덮고 책상 밑을 살폈습니다. 먼지 쌓인 바닥 한쪽에 작은 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손끝으로 그 부분을 눌렀습니다. 낡은 나무판이 툭 하고 들렸습니다. 그 안엔 작은 병 하나와 접힌 종이 한 장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병 안에는 붉은 액체가 절반쯤 남아 있었고 빛에 비추니 그 속에서 검은 점들이 일렁였습니다. 박문수는 병을 들고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먹이 아니오 피요. 그는 조심스레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 종이는 윤성의 손으로 쓴 유서였습니다.
아버지의 죄는 죄가 아니요. 죄를 씌운 자의 탐욕이 죄일 뿐. 이 몸은 글로써 그 죄를 덮겠나이다. 박문수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건 죽음을 각오한 글이요. 그때 방문이 살짝 열리며 허진이 들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눈 밑엔 밤을 새운 흔적이 짙었습니다. 허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사님, 정말 윤성이 이런 걸 남겼습니까? 박문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 친구는 이미 자신의 죽음을 알고 있었소.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였지. 허진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울먹였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벗이라면 나 대신 아버지를 구해달라고. 그때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박문수는 허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농담이 유언이 되었소. 이제 그 뜻을 이어야 하오. 방 구석에는 낡은 항아리 하나가 있었습니다. 박문수가 손으로 안쪽을 더듬자 그 밑바닥에서 달그락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안에는 작고 무거운 쇠도장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꺼내 빛에 비추었습니다. 표면에는 정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박문수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정연 수령의 관인이요. 윤성은 이걸 훔쳐 증거로 남긴 것이요. 그를 죽인 자는 바로 이 관인의 주인일게요. 허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그가 죽은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까? 박문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진실을 드러내려 했기 때문이지. 박문수는 관인을 품에 넣고 방을 나서려다 문득 벽 한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엔 작은 붓자국이 있었고 그 붓자국은 피와 먹이 섞인 붉은색이었습니다. 그 자국은 한 문장처럼 이어져 있었습니다. 하늘은 알고 불상은 듣는다. 박문수는 조용히 합장했습니다. 윤성 도령, 그대의 소리가 하늘에 닿게 하리이다. 밖으로 나오자 초가 뒤편의 대숲에서 새들이 날아올랐습니다. 바람은 차가웠고 그 안에 윤성의 향기가 스며 있는 듯 했습니다. 박문수는 허진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증거는 충분하오. 이제 남은 건 진실을 감춘 자의 혀를 여는 일이오. 허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사님,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박문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요. 벗의 죽음을 밝히려면 벗의 손이 필요하지. 그는 허리에 검집을 고쳐 매며 말했습니다. 진실이 묻힌 자리는 늘 피비린내가 나는 법이요. 그리고 두 사람은 달빛이 비치는 골목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정연 수령의 관하였습니다. 달빛 아래 윤성의 방 창호 너머로 붉은 글씨 하늘은 알고 불상은 듣는다가 등불빛에 은은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의 혼이 아직 그 방에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관아의 한쪽 별실에서 박문수는 등잔불 하나를 켜둔 채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윤성의 붉은 먹조각, 벼루가루, 그리고 만년초 잎사귀 몇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방 안은 독초의 은근한 향으로 가득했습니다. 박문수는 먹을 조심스레 부서 조각을 내었습니다. 그 안에는 검은 층과 붉은 층이 번갈아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손끝으로 조각을 문질러 냄새를 맡았습니다. 곧 미세한 씁쓸한 향이 코끝을 찔렀습니다. 박문수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만년초의 즙이 섞였구나. 먹이 아니라
죽음을 삼킨 약이었소. 잠시 후 허진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눈빛엔 두려움이 어려 있었습니다. 어사님, 그 먹이 정말 윤성을 죽인 원인입니까? 박문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윤성이 그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요. 허진은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가 왜 그런 걸 알고도 사용했겠습니까? 박문수는 먹조각을 들고 허진의 눈앞에 보였습니다. 이 붉은 층을 보시오. 먹을 새로 갈 때마다 독초즙이 스며들었소. 즉, 그는 매번 먹을 갈며 죽음을 받아들였던 거요. 허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럼 그는 스스로를 희생한 겁니까? 박문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렇소. 죽음을 알고도 피하지 않았소.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였지. 그는 책상 위에 서책 하나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윤성이 남긴 시가 한 구절 적혀 있었습니다. 먹은 나의 피요. 글은 나의 숨결이라. 피로 쓴 글이 아니면 진실은 쓰러지리라. 박문수는 손가락으로 글귀를 따라가며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가 아닙니다. 윤성은 자신이 죽기 전 피를 먹에 섞어 글을 썼습니다. 진실을 증명하기 위해. 허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그가 남긴 붉은 답안지는? 박문수의 목소리가 낮고 단호하게 울렸습니다. 그의 유언이자 증거요. 그가 남긴 아비 부자 한 글자는 부정을 고발한 아비를 지키려는 자식의 피눈물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등잔불이 흔들렸고 방 안에는 나직한 불빛이 돌았습니다. 그때 박문수가 책상 위에 병을 들고 말했습니다. 허진 도령, 자네는 벼루에 남은 독의 냄새를 기억하시오? 허진이 답했습니다. 예, 씁쓸하고 금속처럼 차가운 냄새였습니다. 박문수가 말했습니다. 그건 만년초의 즙에 철분을 섞은 흔적이요. 즉, 오래 보관 가능한 고의적 독이었지. 박문수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만년초는 며칠이면 향이 날아가오. 그런데 윤성의 먹에서는 냄새가 남았소. 누군가 일부러 농축시켜 넣은 것이오. 허진이 놀라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만든 자가 진범입니까? 박문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소. 독을 만드는 기술은 백성들이 함부로 쓸 수 없소. 관가의 약방에서만 구할 수 있는 물건이지. 그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즉, 이건 관에서 계획된 살인이요. 그때 방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사님, 보고할 것이 있습니다. 한 관리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정연 수령의 관청 창고에서 만년초 즙과 같은 약병이 발견되었습니다. 박문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드디어 꼬리가 잡혔구나. 그는 허진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윤성은 벗에게 부끄럽지 않은 죽음을 택했소. 이제 우리가 그 피의 값을 밝혀야 하오. 박문수는 등잔불을 끄고 방을 나섰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들어와 책상 위에 먹조각을 스쳤습니다. 먹가루가 흩날리며 은은히 붉은 빛으로 빛났습니다. 달빛이 그 위를 비추자 먹가루 사이에서 한 줄의 글씨가 드러났습니다. 피로 쓴 진실은 언젠가 빛난다. 박문수는 걸음을 멈추고 그 문장을 오래도록 바라보다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래, 이제 피가 빛날 차례요. 그날 밤
한양의 하늘엔 붉은 달이 떠올랐습니다. 그 붉은 빛은 마치 윤성의 혼이 남은 듯 박문수의 발걸음을 따라 관아를 향해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공청의 하늘에는 안개가 내려앉아 흘길을 희뿌옇게 덮었습니다. 박문수는 벼루와 먹조각 그리고 윤성의 붉은 답안지를 품에 넣고 홀로 절간으로 향했습니다. 그 절은 오래된 암자였습니다. 붉은 단청이 발에 있었고 마당에는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 소리만이 고요히 울렸습니다. 그곳에는 노스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박문수가 합장하며 인사했습니다. 스님, 글 속에 담긴 마음을 읽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노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글이란 마음의 그림자요. 그 마음이 순하면 글은 물이 되고 그 마음이 슬프면 피가 되지요. 박문수는 답안지를 펼쳤습니다. 피로 번진 글씨들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마지막 줄에는 시 한 수가 적혀 있었습니다. 부기는 칼날 위의 꽃, 효는 피로 물든 꽃이네. 피를 써도 향은 남고 진실은 재가 되어 흔나니. 노스님은 잠시 눈을 감고 묵독하더니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글을 쓴 이는 이미 자기 목숨을 포기한 자입니다. 자신의 죽음이 헛되지 않길 바라며 진실이 재가 되어 흩어질지라도 향은 남는다라 남겼군요. 박문수는 낮게 물었습니다. 즉, 그는 자신이 죽어도 진실이 전해지길 바랐다는 뜻이겠지요? 노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시는 효를 말하면서도 사실은 속죄를 말하고 있지요. 박문수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속죄라니요? 노스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시의 첫 구절, 칼날 위의 꽃은 스스로를 뜻합니다. 즉, 그는 아버지를 지키려 했으나 그로 인해 스스로 죄를 짊어졌다는 걸 아는 이지요. 그가 남긴 건 효심이면서 동시에 참회입니다. 박문수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답안지의 붉은 글씨를 바라보며 그 안에 담긴 한 사람의 절박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윤성 도령은 자신이 죽음으로써 아버지를 살리고 그 죄를 스스로 감당하려 했던 것이군요. 노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합장했습니다. 그래서 붉은 먹을 쓴 것이지요. 그건 단지 증거가 아니라 기도였습니다. 세속의 법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자식의 서원이었습니다. 박문수는 등잔불 아래서 그 시를 조용히 다시 필사했습니다. 붓끝이 종이를 스칠 때마다 그의 눈가엔 윤성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피 묻은 붓을 쥔 채 마지막 글을 쓰던 그 손, 두려움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던 그 얼굴. 그는 붓을 내려놓으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죽음이 아닌 의지로 남긴 글이었구나. 그대의 붓은 세상에서 가장 슬픈 검이었소. 그때 절문이 열리고 허진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옷은 먼지투성이었고 눈은 밤새 울었던 듯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어사님, 수령의 하인들이 움직입니다. 정연 수령이 한양을 떠나려 한다 합니다. 박문수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덮으려 하는군. 허진이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그자는 윤성의 아버지를 죽이려 했습니다. 감옥 안에서 이미 독이 든 수를 내렸다 합니다. 박문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럴 줄 알았소. 윤성의 효심은 죽어서도 아버지를 지키려 하는데 이놈들은 살아서도 탐욕을 버리지 못하는구나.
그는 붉은 답안지를 말아 품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제 윤성의 글이 칼이 될 것이오. 노스님은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했습니다. 어사님, 피로 쓴 글은 반드시 누군가의 피로 씻겨야 합니다. 하지만 그 피가 또 다른 죄를 낳지 않도록 자비를 잊지 마시오. 박문수는 합장하며 대답했습니다. 스님의 말씀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허나 진실을 덮는 자에게는 자비보다 먼저 정의가 있어야 하지요. 그가 절문을 나서자 새벽 안개가 걷히며 붉은 햇살이 산허리를 물들였습니다. 박문수의 손에 들린 붉은 답안지 위로 빛이 비쳤습니다. 그 붉은 빛은 피가 아니라 꽃잎처럼 맑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윤성도령, 그대의 시가 나를 이끌고 있어. 이제 그 시를 죄인의 심장에 새길 차례요. 그리고 그는 말머리를 돌려 관아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의 결심만이 그의 붓끝처럼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오의 해가 관아의 지붕 위로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햇살 아래 마당은 긴장된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포졸들이 일렬로 서 있었고 백성들은 문 밖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관청 정문이 열리자 붉은 비단 관복을 입은 사내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가 바로 정연 수령이었습니다. 그는 60이 넘은 나이에도 눈빛이 매서웠고 입가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고고했으나 그 미소 속에는 오래된 교만과 냉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정연이 손부채를 펴며 비웃었습니다. 어사 박문수라 먼 길을 오셨구려. 하지만 이런 사소한 일에 조정의 눈이 갈 필요가 있겠소? 박문수는 조용히 걸어들어와 그의 앞에 섰습니다. 그의 시선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사소한 일이라 사람이 죽었소. 그것도 시험장에서. 그대가 그 죽음을 명했다는 증거가 내 앞에 있소. 정연의 눈썹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곧 비웃음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하, 어사나리. 증거라니 무슨 증거를 말하시오? 그 선비가 스스로 목숨을 버린 것을 어찌 내 탓으로 돌리시오? 박문수는 품속에서 붉게 물든 답안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종이는 햇빛을 받아 선홍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이 글을 보시오. 그는 죽기 전 자신의 피로 아비부자를 남겼소. 그 피 속에는 그대의 독이 섞여 있소. 정연의 미소가 굳어졌습니다. 허튼 말이오. 과거장의 일은 과거간이 맡을 일이지. 내가 어찌 거기 관여하겠소? 그때 박문수는 손가락을 들어 관청 하인을 가리켰습니다. 그 하인은 겁에 질린 얼굴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태복, 내가 증언하라. 장태복은 고개를 떨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령나리의 명이었습니다. 윤성 도령의 벼루에 약을 바르라 하셨습니다. 시험만 막으면 된다고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순간 백성들의 탄식이 일었습니다. 정연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는 발을 구르며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다. 저 천한 놈이 내 이름을 팔아먹는구나. 박문수는 한 걸음 다가서며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무엇이오? 박문수는 품에서 쇠도장 정연의 관인을 꺼냈습니다. 그 붉은 도장은 햇빛을 받아 섬뜩한 광택을 냈습니다. 윤성의 방에서 발견된 물건이요.
그대가 고을의 장부를 조작할 때 쓰던 도장이지. 정연은 한 걸음 물러서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건 도둑 맞은 것이오. 박문수는 냉정히 답했습니다. 그대의 거짓은 도장보다 더 선명하오. 윤성이 죽기 전 남긴 시 속에도 이미 그대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소. 그는 조용히 붉은 답안지를 펼쳤습니다. 종이에는 마지막 시구가 또렷했습니다. 죄인은 웃고 효자는 피로 온다. 박문수가 낮게 말했습니다. 이 시의 죄인은 바로 그대여, 정연 수령. 정연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의 시선이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러다 정연은 갑자기 외쳤습니다. 잡아라. 박문수를 잡아라. 포졸들이 움직이려 하자 박문수가 품에서 왕의 인장이 찍힌 봉서와 암행어사 마패를 꺼내 높이 들었습니다. 감히 어명을 거역하겠느냐. 내가 바로 암행어사 박문수이니라. 순간 마당의 공기가 갈라지듯 뒤집혔습니다. 포졸들은 모두 무릎을 꿇었고 백성들의 탄성이 터졌습니다. 어사날이다. 어명이요. 정연은 뒤로 물러나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의 입가엔 마지막까지 오만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허허, 결국 그란장으로 사람을 죽이겠단 말이냐? 박문수는 조용히 붓을 꺼내 들었습니다. 글로 시작된 죄는 글로 끝내야 하지요. 그는 붓끝을 피로 물든 답안지에 대고 한 글자를 썼습니다. 죄. 그 붉은 글자는 마치 불처럼 타올랐습니다. 박문수의 눈빛은 그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윤성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소. 그의 피가 하늘에 닿아 그대의 죄를 드러낸 것이요. 정연은 부들부들 떨리다 끝내 무너진 듯 주저앉았습니다. 그깟 선비 하나 때문에 내 목이 달아날 줄이야. 박문수는 냉정히 말했습니다. 선비 하나의 피가 1000명의 백성을 살릴 것이요. 그대 같은 자가 사라져야 나라가 숨을 쉬지. 잠시 후 포졸들이 정연의 두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가 끌려가며 외쳤습니다. 어사나리, 나는 왕의 은인이다. 감히. 그 말은 끝내 포졸들의 발소리에 묻혔습니다. 박문수는 천천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하늘에는 붉은 구름이 피어 있었고 그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관청 마당을 비추었습니다. 그 빛은 윤성의 답안지 위에 내려앉아 붉은 글씨를 더욱 선명하게 밝혔습니다. 효는 피로 물든 꽃이네. 박문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대의 글이 이 나라의 법보다 더 정의롭도다. 그날 백성들은 오랫동안 관청 앞에서 머물렀습니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절을 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한 줄의 글이 한 고을의 죄를 씻었다. 며칠 뒤 봄비가 한양의 하늘을 적셨습니다. 박문수는 젖은 돌계단을 올라 경복궁 근정전 앞으로 걸었습니다. 그의 품 안에는 붉게 물든 답안지와 정연 수령의 관인 그리고 윤성의 유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조정의 대신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임금은 옥좌 위에 앉아 있었고 그 앞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임금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습니다. 박어사, 그대가 보고한 사건이 참이라면 한 고을의 수령이 백성을 죽음으로 몰았다는 말이로구나. 박문수가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전하, 그 죄는 단순한 탐욕이 아니옵니다. 진실을 막기 위해 선비의 붓을 꺾고 효자의 마음을 짓밟은 죄이옵니다.
박문수는 품에서 붉은 답안지를 꺼냈습니다. 비에 젖은 공기 속에서도 종이의 붉은 흔적은 선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윤성 도령이 남긴 마지막 글이옵니다. 박문수는 조심스레 그것을 펴올렸습니다. 피와 먹이 뒤섞인 글씨가 금빛 햇살에 비쳐 반짝였습니다. 그 글씨는 마치 살아 숨쉬듯 떨렸습니다. 부기는 칼날 위의 꽃, 효는 피로 물든 꽃이네. 임금은 그 글을 바라보다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조정의 신하들마저 숨을 죽였습니다. 박문수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붉은 먹물은 그 도령의 피이옵니다. 그는 부친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독을 삼켰고 죽음의 순간에도 글을 써서 세상에 부패를 고하였사옵니다. 임금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대 말이 사실이라면 이 글 한 장이 1000명의 간원보다 낫도다. 박문수는 관인을 바쳤습니다. 이것이 정연 수령의 관인이옵니다. 그가 고을의 장부를 조작하여 백성의 곡식을 가로챈 증거이옵니다. 임금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찌 그런 자가 조정의 이름을 입에 올렸단 말이냐? 박문수는 머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전하, 그 자는 백성의 피를 먹고 살았습니다. 윤성 도령은 그 죄를 밝히려다 독을 입었사옵니다. 그는 붓을 꺼내 답안지 아래에 한 글자를 써 넣었습니다. 죄. 먹이 퍼져나가며 피와 섞여 어두운 자국을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근정전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임금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연 수령은 영모의 죄와 다름없도다. 백성의 피를 빨아먹은 자, 그 죄를 씻을 길이 없느니라. 그는 내관에게 명했습니다. 정연 수령을 의금부에 가두고 죄상을 백성 앞에서 고하라. 그리고 윤성 도령의 이름을 복권하여 효충선비로 기록하라. 그날 저녁 조정의 마당에는 붉은 노을이 내려앉았습니다. 박문수는 홀로 서서 붉게 물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윤성 도령, 그대의 글이 세상을 움직였소. 피는 말랐으나 그 마음은 살아있습니다. 허진이 그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아직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어사님, 윤성의 아버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박문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아침 감옥에서 풀려났소. 이제 그의 죄가 아님을 온 나라가 알게 되었지. 허진은 무릎을 꿇고 땅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윤성아, 내가 지켜낸 세상이 이런 것이구나. 그날 밤 임금은 붉은 답안지를 경연청 벽에 걸게 하였습니다. 그 아래에는 피로 쓴 정이라 새긴 금판이 놓였습니다. 박문수는 홀로 그 앞에 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등잔불 아래 붉은 글씨 아비부가 은은히 빛났습니다. 그는 합장하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부자의 한이 풀렸구려. 하늘이 그대의 붓을 기억하리이다. 다음 날 한양 거리에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피로 쓴 시 한 장이 한 고을의 죄를 무너뜨렸다더라. 어사 박문수의 붓은 칼보다 날카롭다더라. 그리고 사람들은 오랫동안 전했습니다. 진정한 글은 먹으로 쓰지 않고 마음으로 쓰는 법이다. 며칠 뒤 봄비가 그치고 하늘은 맑게 겠습니다. 한양의 북쪽 언덕 아래 작은 봉분 하나가 새로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윤성 도령의 무덤이었습니다. 박문수는 소박한 흰 도포 차림으로
그 무덤 앞에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의 손에는 윤성의 붓과 붉은 답안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붓은 이미 먹이 말라 있었고 답안지는 비에 씻겨 옅은 분홍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무릎을 꿇고 붓을 봉분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도령, 약속을 지켰소. 박문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대의 글은 조정에 올랐고 전하께서 그 뜻을 기려 아버님을 풀어주셨소. 이제 그대의 효심은 나라의 법보다 높이 서 있소. 봄바람이 언덕을 스치며 부드럽게 지나갔습니다. 풀잎들이 흔들리고 봉분 위엔 작은 붉은 꽃잎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그 꽃은 진달래였습니다. 언제 심었는지 모를 그 꽃은 윤성의 무덤 주변을 둘러싸며 피어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그 꽃잎을 손가락으로 집어들었습니다. 꽃잎 끝에는 희미한 붉은 빛이 감돌았습니다. 피가 아니로다 마음의 색이구나. 박문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대가 쓴 시는 아직 남아있어. 효는 피로 물든 꽃이네. 하늘이 그대의 붓을 기억할 것이고 이 꽃이 그대의 마음을 대신할 것이요. 그때 멀리서 허진이 걸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흰 종이와 새 붓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무덤 앞에 다가와 박문수 옆에 앉았습니다. 어사님, 윤성의 아버님이 이 붓을 전해달라 하셨습니다. 이제 아들이 못다 쓴 글을 세상이 써주기를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박문수는 붓을 받아들었습니다. 붓끝은 아직 새 것이었지만 손잡이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진실은 피보다 오래 남는다. 박문수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그대의 아버지도 그대처럼 참된 분이셨구나. 잠시 후 두 사람은 무덤 앞에 작은 돌비를 세웠습니다. 그 위에는 박문수의 손으로 이렇게 새겨졌습니다. 효충선비 윤성지묘. 피로 쓴 글은 나라의 빛이 되고 마음으로 쓴 글은 하늘의 향이 된다. 해질녘 언덕 너머로 노을이 붉게 번졌습니다. 붉은 빛은 마치 윤성의 글씨처럼 하늘에 스며들었습니다. 박문수는 붓을 들고 붉은 하늘을 향해 한 줄을 적었습니다. 피는 말랐으되 마음은 아직 붉다. 그는 붓을 내리고 허진과 함께 무덤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그때 언덕 아래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마치 윤성의 목소리처럼 잔잔히 울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사님. 박문수는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대의 혼이 편히 쉬길. 그날 이후 사람들은 전했습니다. 해마다 봄이 오면 윤성의 무덤에는 누가 심지 않아도 붉은 진달래가 가장 먼저 피어났다고 합니다. 그 꽃은 마치 윤성의 붓끝에서 흘러나온 마음 같아 사람들은 그것을 윤성화라 불렀습니다. 그 뒤로도 박문수는 많은 사건을 다스렸지만 가장 마음에 남은 일은 이 봄날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훗날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일보다 더 어려운 건 그 진실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다. 노을이 사라진 뒤에도 붉은 꽃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꽃잎 하나가 바람에 흩날려 하늘로 올랐습니다. 그날의 하늘은 유난히 붉고 따뜻했습니다.